자, 반갑습니다. 그 뒤에 배경 보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몽골 얘기요, 몽골. 몽골 얘기는 우리가 저기 작년에 2학년 때 중국사 배우면서 배웠었죠. 사실 몽골 하면 세계사적인 충격이 더 세죠.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 그 민족이 어떤 정복 전쟁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천천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이지도 처음 보는 거 아닐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작년에 중국사 배우면서 원나라 배울 때도 이거 배웠었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한국사를 배우는 거니까 한국사의 시각에서 보자는 건데 그 봐봐요. 일단 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요 화살표 있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몽골족이 우리나라도 침략했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도 맞서 싸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배우는 내용에서 몇 번 우리가 이제 몽골을 향해서 맞서 싸우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를 냈었던 몇 번에 이긴 전투도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냈었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 안에서 몇 번의 전투를 이기고 어떤 성과를 내고 뭐 몽골 장수를 죽이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배울 건데 그걸 배우고 난 상태에서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 고려는 몽골 영토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오해를 하기 쉽냐면 우리가 몇 번 전투에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가 원나라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싸워 이겨서 몽골족을 무찔러내서 우리는 점령당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오해예요 그거. 우리는 몇 번의 전투에서 이긴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몽골족한테 졌습니다. 졌고 항복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를 유지하고 이렇게 몽골족의 영토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지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서 전체적인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몽골족을 무찔러서 우리나라 영토를 지켜낸 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몽골족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그 여기밖에 없어. 여기가 지금의 베트남이거든요.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베트남인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베트남은 또 역사가 좀 특이한 게 나중에 되면은 나중에 이 상태에서 거의 한 700년 지나면 미국을 상대로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데는 뭐가 있는 나라인 거지. 근데 아마도 요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참 남쪽이죠. 나중에 언젠가 베트남 한국인들 여행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도 베트남 여행 갈 일이 아마 있을 건데 저도 다녀왔었고. 근데 그 베트남 가시면 나무의 굵기나 이런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식물들이 되게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림이 형성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밀림 이런 막 수풀이 우거지고 밀림지대 이런 데는 거기 사는 사람들만 지리를 잘 알잖아요. 그걸 되게 잘 이용했기 때문에 막아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막 이렇게 베트남 안에서도 몽골 제국을 막아낸 쩌능다오 장군이라고 있어. 그 양반이 되게 막 이제 베트남에서는 되게 영웅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이순신 존경하듯이 베트남에서는 막 쩌능다오 동상 서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지나가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몽골족의 공격을 싸워 이겨서 막아낸 건 사실상 베트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거의 재앙처럼 당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몽골이 이렇게 더 나가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은 몽골이 그냥 더 안 나간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몽골을 맞서 싸워서 몇 번의 성과를 낸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내 몽골의 영토로 들어가지 않았던 건 우리가 몽골을 싸워 이겨서 무찔러낸 게 아니다라는 거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고려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몽골족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북방민족이 여진족과의 인연을 봤었죠. 그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가 금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족이 조금씩 세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금나라가 한창 셀 때였어요. 금나라가 한창 셀 때였고 그리고 금나라 안에 금나라 영토 안에 거란족들 몽골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몽골족이 갑자기 이제 징기스칸이 몽골족을 통일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나라 안에서 몽골족이 점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금나라와도 경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거란족도 몽골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란족이 몽골에 쫓겨서 고려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게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족이 우리한테 침략해 들어온 게 되잖아요. 또 거란족은 몽골한테 쫓기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는 고려로 들어온 거란족을 맞서 싸워야 되고 또 몽골족은 거란을 쫓고 있던 입장이고 그렇게 된 거죠. 이걸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거란족은 사실은 몽골족을 피해서 도망쳐서 고려로 들어왔던 건데 고려 입장에서는 이게 침략으로 느껴질 테니까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요. 몽골족은 거란족을 뒤쫓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몽골족과
고려가 힘을 합쳐서 거란족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랑 몽골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어요. 첫 만남이었는데 이게 이제 거란족을 우리랑 몽골이 같이 물리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려의 해석인 거야. 그러니까 몽골족이랑 고려랑 힘을 합쳐서 거란족을 같이 공격한 이 공동 공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고려는 우리 고려랑 몽골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거란족과 싸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몽골족의 해석은 조금 달랐어요. 몽골족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근데 몽골족 입장에선 이런 해석을 할 만도 해. 왜냐면 자기들이 당시에 너무 셌으니까. 그래서 몽골족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 요거는 거란족이 고려를 침략했는데 우리가 고려를 도와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몽골족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고려를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려한테 굉장히 막대한 이런저런 곡물이라고 하면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삥 뜯는 거죠. 그래서 몽골이 고려한테 우리가 너네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곡물을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첫 만남부터 좀 이미지가 좋지 않죠. 그래서 고려가 불만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고려가 자기들한테 불만이 많다는 걸 몽골도 알죠.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집니다. 고려에 파견됐다가 돌아가고 있었던 몽골 사신인 저고여라는 인물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살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흔적들로 봤을 때 살해당한 걸로 보이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로 보낸 사신이 시체가 돼서 돌아오니까 아 이거는 고려가 죽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명분 삼아서 이 몽골의 사신 저고여가 고려로 파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온 이 사건을 계기 삼아서 몽골이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해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우리도 맞서 싸워야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몽 항쟁이 시작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성과를 내요. 귀주성에서 박서가 몽골군을 막아내기도 하고요. 귀주성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우리 아마 기억날 거예요.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귀주대첩을 일으켜서 이렇게 거란을 막아냈던 그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귀주성에서 박서가 몽골군을 막아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조금 성과들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몽골이 이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몽골군이 수도 개경을 포위하게 됩니다. 개경이 이 정도 위기에 빠졌던 게 또 처음은 아니기도 하죠. 예전에 거란이 2차 침입할 때도 개경이 포위당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몽골군이 개경을 포위하게 되면서 고려 정부가 급하게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게 됐는데 사실 몽골도 어, 다른 지역의 전선이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고려에 집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도를 포위당한 고려 정부도 급하게 강화를 원했고 몽골도 다른 지역의 전쟁을 신경을 써야 됐기 때문에 급하게 일단 강화를 체결하지만 몽골은 고려 정치를 간섭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철수를 해요. 그게 다루가치입니다. 다루가치고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신경 써볼 만한 게 제가 예전에 거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북방민족은 진심으로 원하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나라와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있는 나라랑 전쟁을 해서 병력이 소모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만약에 북방민족이 한반도에 있는 나라랑 전쟁을 한다고 하면 한반도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중국에 있는 한족 국가를 도와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싸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거의 유일한 예외가 몽골족이에요. 몽골족은 진심으로 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려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기구인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요. 이 말 자체가 앞선 강화를 깨고 끝까지 맞짱 뜨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강화도는 섬이죠. 섬은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 근데 몽골은 북방민족이죠.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뭐 말이나 타고 다닐 줄 알지 배를 만들 줄도 모르고 탈 줄도 몰라요. 근데 강화도를 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몽골 애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정부를 옮기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지. 고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얘들이 이런 성격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였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배운 거. 고려 정부가 무슨 정권이니까? 무신 정권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강화도로 옮기느냐? 강화도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강화도로 옮기느냐 하는 건 자, 일단 가장 크게는 일단은 섬이죠. 섬이니까 북방민족 말 타고 다니는 북방민족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화도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왜 부모님 차 타고 강화도 들어가면 딱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잠들었어.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도착했다 내리자 해서 내렸어요. 근데 여기가 강화도인 걸 몰랐다고 치자고. 그럼 주변 싹 둘러봐봐. 거기 섬인지 알 것 같아요? 모른단 말이야. 그냥 시골 마을 같지. 무슨 얘기냐면 섬이 커요. 크다고.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그런 건 아닌데 아마 한 세 번째 그럴 거예요. 제일 큰 게 제주도고 그다음 거제도 그다음 강화도일 건데 어쨌든 꽤 커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강화도가 규모가 크고 또 생각보다 평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사가 꽤 돼요. 농사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이야. 그래서 지금도 마트 가보시면 쌀 코너 들어가 보면 강화 섬쌀이 있어요. 지금도 집집마다 은근히 강화도 섬쌀 먹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화도에서만 농사를 잘 지어도 뭐 강화도에서 생산되는 쌀만 가지고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만 최소한 정부의 관료들 그다음에 왕실 요 정도는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도에서만 농사를 잘 지어도 정부를 유지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단은 수도랑 가깝죠. 그나마 수도랑 가깝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형의 문제인데 그런 거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강화도는 서해에 있잖아. 서해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수심이 얕고 이런 특징 배웠죠. 이런 특징이면 인간이 이런 해안을 이용하려면 뭐가 힘드냐면 항구를 만드는 게 힘들어요. 항구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는 해안선이 단순해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 가지 설비들을 마련하지.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가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 갯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서해안은 아무래도 갯벌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수심이 얕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이러니까는 거대한 항구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항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강화도에도 항구가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해안선은 항구를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 얘기는 강화도의 어느 지점에 항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항구를 만들기가 항구 이용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강화도를 선택하게 한 거고 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강화도는 이때도 무신 정권이 수도를 옮긴 지역이지만 나중에 조선시대가 돼도 되게 조선 정부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피난처가 강화도예요. 특히나 물론 만약에 쳐들어오는 게 일본 왜구면 강화도로 옮기면 안 되지. 그죠? 일본은 배를 탈 줄 아니까. 근데 만약에 쳐들어오는 게 북방민족의 어느 민족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피난처가 강화도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되게 가장 먼저 고려하는 피난처로 되게 중요하게 여긴 땅이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섬이나 산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야에서의 농사를 포기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일단은 여기서의 농사를 포기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몽골군에게 식량을 내주지 않을 수 있죠. 물론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하지만 이제 어, 몽골군에게 식량을 내주지 않고 백성들이 힘들더라도 고생하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 이 정책을 위해서 백성들을 섬이나 산성으로 이주시키는 거죠. 몽골은 당연히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옮길 걸 요구했고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면서 다시 고려를 침략해 들어가는 거고 고려는 여기에 맞서 싸워야겠죠. 나름대로 성과를 보입니다. 지금 에버랜드 있는 용인 있죠. 거기에 처인부곡이라는 지역에서 김윤후 이분도 스님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막 항전을 하기도 하고요. 처인부곡 이거 기억나시려나? 향부곡소 기억나시죠? 차별받는 지역. 그 부곡이에요. 그러니까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또 맞서 싸우고 있는 거죠. 향부곡소에 차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몽골족이 쳐들어오니까 그래도 그렇게 차별받고 지내왔는데도 또 국가를 위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라로부터 얻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 차별받고 지내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또 외적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위해서 맞서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순수한 애국심에 의해서라기보담도 물론 고려 정부 안에서도 차별받으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민족한테 지배받는 것보단 낫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왜냐면 몽골족한테 지배를 받으면 몽골족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차라리 부국민으로 차별받는 게 낫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 더 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보단 나으니까 항전하는 거예요. 이런 면들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성과가 생각보다 커서 당시에 요때 이제 한반도 공격을 책임진 몽골 장수가 사르타이였는데 사르타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몽골 군대가 철수해 있기도 해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이런 모습도 보여요. 이 김윤우 있죠. 처인부국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 김윤우가 또 충주로 옮겨가서 충주성에서 또 충주성의 관노비들과 함께 충주성을 지켜내기도 해요. 이것도 웃긴 거야. 왜 관노비들이 싸우냐면 관료들이랑 평민들은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관노비들이 이제 몽골군을 맞아 싸우는 거죠. 별하별 꼴을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신 정권이 이제 몽골에 항전하기 위해서 고려대장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려대장경이 정식 명칭이고요. 팔만대장경은 이 대장경이 한 8만 개 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러요. 8만 100 몇 개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불교 경전이에요. 불교 경전이고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 하나하나 꺼내면 요거는 보고 가는 게 낫겠다. 자세히 보면 요건데 요거 하나하나 꺼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불교 경전들을 모아 놓은 건데 요게 이제 대장경판이에요. 그래서 요걸 만드는 목적은 여기다가 이제 이걸 새겨 놓고 여기다가 이제 잉크죠, 잉크. 먹을 칠해서 종이에 찍으면 책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장처럼. 근데 사실 이때 이 몽골이랑 싸울 때 이걸 만들었던 목적은 이제 뭐 물론 나중에 책자를 찍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불교 경전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몽골족을 몰아내 주셨으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긴 거죠. 근데 와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또 되게 완성도가 높네요. 진짜 완성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긴 높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대장경도 만들게 되고요. 어, 요 고려대장경 지금도 당연히 남아 있는데 요게 경남에 가시면 경상남도에 가시면 합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합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합천에 되게 큰 절이야. 해인사라는 절이 있어요. 해인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들어가시면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이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정말 순수하게 이 고려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대장경판이. 그래서 이게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벌레 먹을까 봐. 또 습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이랑은 띄워놓는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뭐야? 그 위에랑 아래랑 창문 크기가 다르죠. 햇빛 많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통풍 조절하려는 것도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가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오랫동안 썩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거죠. 1000년 이상 보관되고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몽골에 이렇게 오랫동안 맞서 싸우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뭐 전쟁이 다 그렇죠. 특히나 농업이 중심 산업이다 보니까 나라의 땅이 이제 농사 짓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죠. 그다음에 백성들도 많이 죽거나 포로가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다음에 문화재도 많이 불탑니다. 황룡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황룡사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 그 우리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만들었던 거죠. 그 왜 법흥왕 때 불교 공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신라는 더 이상 논쟁은 없다 불교로 확정한다 하면서 경주에 큰 절 세우는 게 황룡사잖아요. 요 황룡사가 불탑니다. 그다음에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대장경판을 만든 게 몽골이랑 싸울 때 고려대장경 만든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대장경을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 그래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해요. 그럼 처음 만든 대장경은 그게 이제 초조대장경인데 이것도 같은 목적에서 만들어요. 외적이 침략해 왔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만든 건데 몽골 전에 이렇게 대장경을 만들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대규모의 침략을 받았던 건 거란이죠. 중간에 여진이 있는데 여진하고는 대규모 침략을 당한 적은 고려시대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진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금나라 만들기 전과 후로 보라고.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들기 전에는 소규모로만 침략을 해왔었고 그나마도 별무반 만들고는 다 쫓아내잖아요. 그다음에 여진이 금나라를 만들고 난 뒤에는 우리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진족한테는 고려시대에는 대규모 침략을 당한 적은 없고 몽골 전에 이렇게 대장경판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기도드릴 정도로 대규모 침략을 당했던 건 거란이죠. 그래서 근데 초조대장경은 그때 만들어 썼는데 몽골 침략했을 때 다 불타요. 그래가지고 다 없어졌고 그나마 초조대장경 그 대장경판에 먹을 발라서 인쇄한 인쇄본만 일부가 조금 남아 있죠. 이런 식으로. 황룡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어 불이 탔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그냥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 가운데 큰 탑 있죠. 이거 몇 층이야?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9층 탑. 요 9층 목탑은 사실 진흥왕 이후에 선덕여왕 때 만들어지는데 아무튼 간에 요것도 싹 다 불타버리죠. 지금 경주에 가시면 황룡사 터만 있어요. 되게 넓어.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항전을 열심히 했었던 모습들이고 한 번씩 그냥 지도를 통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별초 기억나시죠? 누가 만들었던 거예요? 최? 충원이야 우야? 우죠 우. 최우가 만들었던.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최충원 땐 도방이었죠. 이미 경대승이 만들어 놓은 도방을 좀 키운 거였죠. 근데 그 도방은 사병기구였고 삼별초는 국가 공식 군대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뭔지 아시겠죠? 그 강화도잖아요, 강화도. 그죠?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잖아. 근데 강화도에서의 어떤 생활이 강화도에는 몽골족이 못 쳐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화도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급박한 걸 점점점 잊어갔겠지. 강화도 안에서의 생활에 젖어들면서. 그래서 이때 모습을 보면 좀 그래요. 요 최이 이 사람이 최우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바뀐 거고. 근데 봐봐. 읽어보시면 최우가 연등날 자피를 열다. 연등은 불교 행사고요. 자피는 말 그대로 파티야. 축제야, 축제. 그러니까 축제를 연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최우가 4월 8일에 연등에서 채붕을 만들고 채붕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냥 비단으로 만든 지붕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건물에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기둥 위에 이렇게 비단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달아놓는 게 이게 채붕이에요. 그러면 이게 밤 되잖아요. 그러면 촛불을 이렇게 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비단이 찰랑찰랑한 게 이게 촛불이 막 반사된다고. 그러면 장난 아니게 화려하거든. 그래서 채붕을 만들고 기악, 악기와 온갖 자피를 베풀어 밤새도록 즐기니 도성의 사녀들이 담장처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한 거죠. 이것도 보세요. 최후가 종실과 즉 왕실을 얘기하죠. 왕실과 제추들 가장 높은 관료들이에요. 잔치를 베풀다. 5월 최후가 자기 집에서 종실의 사공 이상과 제추들에게 그러니까 되게 높은 관료들에게 연회를 베푸니 채색 비단산을 설치하고 비단 휘장을 치고 안에 무늬자수와 비단꽃으로 장식한 그네를 메웠다. 이거 되게 요새 이런 카페들 많지 않아요? 되게 개인 카페 중에 좀 크게 하는 데는 막 되게 이쁘게 장식해놓고 막 꽃 심어놓고 막 숲속의 카페 이런 느낌으로 딱 그런 느낌이죠 지금. 카페야 카페. 대형 카페. 그죠? 은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나전은 그 우리 수업 시간엔 봤던 것 같은데 왜 자개장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조개에서 반짝반짝한 부분들만 긁어내서 꾸밈 양식으로 넣어놓는 그게 이제 나전이고요. 그다음에 나전으로 장식한 팔면의 큰 동이 4개의 각각 얼음산을 채우고 또 4개의 큰 병에 붉은 작약과 자줏빛 작약 10여 품 꽃이에요 꽃 가득 꽂으니 얼음과 꽃이 서로 비쳐서 안과 밖이 찬란하였다. 기악과 온갖 자피를 베풀었는데 팔방상의 악공 1350여 명이 모두 옷을 잘 입고 뜰에 들어와서 음악을 연주하니 파고 노래하고 두드리고 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봐봐. 모든 사람들이 옷을 잘 갖춰 입고 음악을 연주하니 파고 노래하고 두드리고 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클럽이죠. 클럽. 빰빰빰빰빰빰빰 그죠? 팔방상에게 각기 백인 세근을 주고 음악을 맡아보는 관리 양부의 귀녀와 제인에게 모두 금과 비단을 주었는데 이게 클럽에서 돈 파티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거만이었다. 거의 위대한 게 칩이죠. 빠밤빰빰 money flex 딴딴딴 it's my money 하고 있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죠.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몽골과 전쟁 중이에요. 육지의 백성들은 산성과 섬에 들어가서 농사도 못 짓고 지금 뭐 하고 있겠어? 열매 주워 먹고 사냥해 먹고 거의 신석기인들처럼 그 지랄하면 싸우고 있는데 강화도에서는 무신 정권들이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클럽 열고 파티 열고 있는 거야. 마마마마 와 거의 뭐 장난 아니죠.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백성들이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지. 봐봐. 지금 팔방상의 악공이 1350여 명이라며. 그럼 이 사람들 파티 끝나고 집에 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나 오늘 강화도 갔는데 개쩔더라 진짜.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그럼 백성들은 이런 무신 정권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아우, 저 새끼들 진짜. 그죠? 또 지배층이 신뢰감을 잃고 있는 거죠. 지배층이 바뀔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세금 또 더 걷고 막 이러니까 민심을 잃을 수밖에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떤 정권이든 민심을 잃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야 저런 애들한테 야 차라리 몽골족한테 항복해서 몽골족 지배받는 게 낫겠다. 저 무신 정권 저거 정권이라고 저거를 야 몽골족한테 항복하는 게 나아. 이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여론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몽골족한테 항복을 하게 되고요.
몽골족이란 강화를 추진하고 결국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개경으로 옮겼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라고 했던 거 누구예요? 몽골족이죠. 근데 몽골족이 시키는 대로 개경으로 옮겼죠. 그 얘기는 몽골족한테 몽골에 항복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던 거 누구예요? 무신정권이죠. 그죠? 근데 수도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옮겼죠. 이 얘기는 무신정권이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신정권 끝. 그죠?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별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후 때 만들었던 이 삼별초는 끝까지 개경으로 옮기지 않고 강화도에 남아서 끝까지 저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삼별초 기억나시죠? 삼별초는 끝까지 남아서 저항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결국 우리가 항복을 했다는 건 육지는 몽골족에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결국 강화도에서도 쫓겨나면서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왜 진도로 옮기게 되냐면 일단 육지를 잃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 그 보통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때는 뭐 계좌이체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보통은 쌀로 걷는다고. 근데 쌀로 걷으면 쌀을 다 모으면 이게 너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육지로 옮기면 육지에 산이 많기 때문에 육지로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빼요. 그래서 배에다 실어서 요거를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수도로 옮기는데 요걸 공격을 많이 해요. 자기들 식량으로 하려고.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섬으로 옮겨가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도 제주도에 가시면 뭐 이밤산성, 향파두리성 이런 선별초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원나라와 몽골 고려의 연합군에 진압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그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결국 고려가 몽골에 이렇게 정복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고려가 항복되던 그 시점이 원나라에서도 황희 계승 분쟁이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결국 황제가 되는 건 쿠빌라이 칸인데 고려가 항복을 할 때 항복하는 사절단을 쿠빌라이 칸 당시에는 왕자였었던 왕위 계승 분쟁을 하고 있었던 쿠빌라이 칸한테 사절단을 보내서 항복을 해요. 근데 이게 쿠빌라이 칸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위 계승 분쟁할 때 고려가 자기한테 항복을 해준 게 자기가 왕위 계승 분쟁을 이기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고려 정부는 유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우리는 항복을 했어. 항복을 했는데 항복할 때 나중에 황제로 올라가는 사람한테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정부를 인정받는 거지 무슨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겨내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